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재경관리사 기출문제를 풀게 됐고요. 저하고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를 이제 1개년씩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연실이라고 합니다. 예, 저하고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다시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이제 기출문제는 2013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2018년도의 문제 유형,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봤던 유형을 보니까 과거 문제 유형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최근치, 3년치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기 직전에 풀어보실 거라고 믿고요. 그 전, 과거에 2013년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좀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지 다 나눠드렸죠. 그 문제지를 보시고 먼저 재무회계 파트부터 먼저 같이 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아이는 가볍게 좀 풀고요. 우리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문제는 좀 집중해서 풀겠습니다. 자,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가장 큰 차이점, 올바르지 않은 거. 첫 번째는요. 관리회계의 주된 목적은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이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라고 본다면 1번은 맞는 얘기네요. 2번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요. 관리회계는 이런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한 양식인 거죠.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2번이 되겠네요.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보고해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일정한 원칙,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IFRS가 규정되는 회계는 재무회계가 되겠죠. 그렇죠? 3번과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보면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이므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재무보고의 목적인데요. 재무보고의 목적은 사실 회계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회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재무보고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재무보고는 수단이 있어요. 뭐에 의해서? 재무제표라는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재무보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자, 그 보고를 이용하는 회계 이용자들은 되게 다양한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정보 이용자들은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주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경영자나 종업원도 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 원하고자 하는 정보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에게는 추가 자금 대여 의사결정과 회사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주주에게는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종업원은요. 급여 인상에 관한 협상을 할 때 재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나요?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원가회계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재무보고, 꼭 재무회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재무보고에 따라서는 종업원도 재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3번이고요. 4번.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미래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재무보고의 목적이 맞겠습니다. 자, 3번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개념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기본 가정입니다. 자,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 유일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어떤 가정이 유일한 건가요? 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발생주의도 하나의 기본 가정에 속했었지만 지금은 계속기업만 유일한 가정으로 남아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질적 특성이라는 거죠.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 그 재무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을 말했는데요. 질적 특성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근본적인 질적 특성 하나는요, 목적, 적합성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표현의 충실성이었어요. 자,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다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먼저 목적 적합성은요, 예측 가치와 그 다음은요, 피드백 가치, 또 하나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목적 적합성의 하위 내용이고요. 표현의 충실성은요, 표현의 충실성은 충실한, 첫 번째는 서술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한 서술이네요. 완전한 서술과, 자, 완전한 서술. 또 하나는요, 중립적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질적 특성의 두 가지 하위 내역의 세부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이 기본 가정과 질적 특성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첫 번째, 한국 최대 국제회계 기준 개념 체계는 계속 기업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얘는 맞는 말이네요. 그죠? 유일한 가정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재무정보가 완벽하고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즉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서 표현의 충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술이 완전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얘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건 100% 정확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100% 정확한 자료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추정치가 들어갑니다. 추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다만 얘는요, 산출 방법이라던가 표시 방법에 오류가 없으면, 산출 방법과 표시 방법에만 오류가 없으면 얘는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100% 정확하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된 말인데요. 오류가 없다는 것은 보고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가 오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특정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1번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묻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는요, 기본적으로 유동성과 비유동성을 구할 거고요. 또는 환금성에서 얼마나 빠르게 환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고려합니다. 우리는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혼합법이라는 것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걸 좀 골라볼까요? 자,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1년 기준이죠. 그러나 1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돌아온다면 얘는 유동자산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1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는데요.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운전자본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 또는 실현되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는 1년을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대표적인 게 아마 건설회사에서 건물 지을 때, 분양할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설회사의 주된 재고자산은 뭡니까? 건물을 지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양이라는 걸 할 때 건물을 짓는 주기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1년을 넘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재고자산이 아닐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정상 주기 범위 내라고 한다 그러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포괄손익계산서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작성하시는 방법이, 비용을 표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기능별이었고요. 또 하나는요, 성격별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는데, 기능별이 우리가 눈에 좀 익은, 그죠? 익은 손익계산서예요. 기능별이 뭐가 들어가는 손익계산서예요? 매출, 원가라는 게 들어가는 손익계산서. 우리가 계속 봐왔던 손익계산서가 바로 기능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런데 기능별 손익계산서로만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선택에 따라서 성격별 손익계산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성격별 손익계산서는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기타 경비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바로 성격별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기능별 손익계산서로만 표시한다. 이 말은 올바르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선택하실 수 있네요. 3번과 4번의 자동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무회계가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앞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이 되게 많죠. 5문제가 한 범위에서 나온다는 건 상당히 문제 출제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쪽의 개념체계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면 5개에서 6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는 아무리 많아봐야 하나,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개념체계만 잘 잡고 가셔도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뭐 공식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인 거니까 반복하셔서 쪽 앞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보고 후 기간 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묻습니다. 보고 후 기간이라는 건, 보고 기간 후란 얘기는요, 우리가 12월 31일일 때 이제 보고 기간이 끝나죠. 보고 기간 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3월 달까지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까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주주총회라는 걸 진행을 하실 건데요.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주주총회한테 보여줄 재무제표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주총회가 있기 전에 이사회를 엽니다. 내부 이사회를 열 거예요. 그 내부 이사회에서 작년 기말에 그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기말 보고 기간 말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이사회에서 우리가 보고가 승인되는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건, 이걸 우리는 보고 기간 후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 기간을 우리는 보고 기간 후라는 말이라고 쓰거든요. 이때 발생한 사건이 이때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보고 기간하고는 다르지만, 시차적으로 다르지만, 이때 발생한 사건을 앞에 재무제표에 수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건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따져볼 거예요. 만약에 원인이 직전 연도에 있었으면, 원인이 이때 발생했었으면 사건이 이때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수정해야 된다. 그런데 원인이 이때 발생하면요, 원인 자체가 보고기간 전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이때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수정 보고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수정 보고를 하지 않는 사건, 유일한 거 딱 하나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제회계기준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수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수정하지 않는 사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죠. 보고기간 후에 투자자산에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보고기간 후에 투자자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요 사건은 수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대부분 보고기간 말 전, 보고기간 말 전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들은 전부 다 수정을 하겠지만, 보고기간 후 투자자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예시가 나오면 얘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볼게요. 보고기간 사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이 청산할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으면요, 이때는 계속기업이 그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될 게 확실하면, 이거는 확정으로 우리가 청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완성하셔야 되는 거죠. 1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청산이 확정되었더라면 재무회계에서는 계속기업을 가정해서 우리가 작성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산할 것이 확정되어 있을 때는 청산할 것을 가정해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거고요.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하면 보고기간 후에 이때 배당을 선언하겠죠. 그러면 보고기간 말,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거 맞아요. 왜요? 이때 주총에서 인식한 거였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 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인정하시는 거고 기말에는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보고를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이때 결의한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라는 말이 있네요. 보고기간 말 이전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어서 우리가 금액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죠. 원인이 보고기간 말 전에 있었으니까. 보고기간 후 사건이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한 사건이나 불리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이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예시로 수정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 문제까지가 이제 개념 체계와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6번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이론 문제가 되시겠네요. 처음 나오는 아이는 재고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 보시면요. 지난 2년간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기말 재고의 평가에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와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1, 2, 3, 4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기말 재고 금액이 낮다 높다 이익이 낮다 높다 이런 걸 평가하실 때요. 이거 부동호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동호 방향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부동호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실 수 있다 그랬냐면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최초에 취득했던 가격을 그냥 100원으로 놓고요. 나중에 취득하는 가격을 200원이라고 놓고 요 시점에서 판매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순서대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우리가 선, 이, 총,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 이, 총, 후라고 이렇게 이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선, 이, 총, 후라고 기억을 했었을 때요. 먼저 기말 재고부터 먼저 볼까요? 기말 재고요. 기말 재고 금액은 선입선출법이라는 아이는 먼저 들어온 아이가 먼저 나가는 방법인 거니까 판매되는 시점에서 바라보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가 100원짜리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나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아이는 200원짜리가 남아있는 거죠. 기말 재고는 200원짜리가 선입선출법이 낫게 됩니다. 그럼 후입선출법은요. 사실상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실 때는 후입선출법을 넣고 얘기하실 건데요. 판매하는 입장에서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아이가 먼저 나간다라고 보면 후입선출법일 때는 200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아이는 100원짜리가 남아있겠네요.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을 보면요. 선입선출법일 때가 가장 크고 후입선출법일 때가 가장 작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매출 원가를 좀 따져볼까요? 매출 원가. 자, 판매되는 시점에서 선입선출법이 나갔습니다. 즉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100원짜리가 나갔어요. 얼마짜리가 나간 거예요? 100원짜리가 나간 거니까 매출 원가가 100원이 될 거고요. 후입선출법일 때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아이가 나간 거니까 원가는 200원짜리가 나갔네요. 자, 원가로 보면 후입선출법이 가장 큰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원가는 비용이에요.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비용이 크면 이익은요. 비용이 크면 이익은 반드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비교했을 때요. 이익이 더 큰 아이는 이동평균법이 더 이익이 크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봅니다. 1번 총평균법은 회계기간 단위로 품목별 총평균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 재고금액을 장부 재고 수량으로 나누어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이동시켜 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는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수량과
단가를 계산하시는 방법을 결합해보면 같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었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평균법은요. 평균법이라고 하는 방법 중에서 얘가 계속기록법하고 결합을 하게 되어지면 평균법과 계속기록법이 결합이 되어지면 얘가 이동평균법이 될 거고요. 평균법하고 실질재고조사법, 실사법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총평균법이 됩니다. 실사법은 기말에 한 번 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말에 한 번 평균을 구하는 게 총평균법인 거고 계속기록법은 나갈 때마다 다시 기록하는 방법인 거니까 나갈 때마다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거, 들어올 때마다 다시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이동평균법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2번은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금액을 물어요. 기말재고금액은 총평균법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죠?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금액은 총평균법보다 높게 평가됩니다. 총평균법을 적용할 때 기말재고금액은 보다 낮게 평가된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이익이 보다 높게 기록된다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동호 방향을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우리가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재고자산 문제인데요. 개별법으로 재고자산 평가를 해오던 3일이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했을 때 기말의 재고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어지면 실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이나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그쵸? 언제 우리가 기록하든지 간에 결과는 같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록을 좀 해볼까요? 전기에서 2월 된 수량이 1000개였고요. 그때 단가가 1000원입니다. 2월 3일 날 구입한 내용이 있고요. 수량이 2000개이고 단가는 1,500원이고요. 8월 7일 날 판매를 했네요. 판매되는 수량은 2,750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다시 구입했고요. 구입한 수량은 3,000개, 그때 단가는 2,000원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모든 거래가 끝나고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토탈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 1000개, 매입한 거 2000개, 3000개에서 토탈 6000개 중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수량은 3250개가 되겠네요. 저 3250개를 얼마로 기록하실 건지를 묻겠습니다. 3250개를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출고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출고되는 시점에 2750개를 분석해보면 제일 먼저 전기에 이월된 거 1000개가 나갔을 거고요. 다음에 매입한 것 중에서, 그죠? 여기서 다는 못 나가네요. 1000개 다 나갔고 여기서는요. 1750개만 출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기말재고 3250개를 분석해보면요. 2월 3일 날 매입한 수량 중에 250개가 남아있는 거고요. 9월 5일 날 매입한 3000개가 전부 다 남아있는 수량이 되겠네요. 각각의 단가를 곱해주게 되면 기말 재고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월 3일 날 매입한 건 1,500원씩. 2월 3일 날 매입한 건 1,500원이었고요. 그리고 9월 5일 날 매입한 금액은 2,000원입니다. 자, 그랬더니 얘는요, 600만 원이 될 거고, 얘는 3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두 개 합치면 637만 5천 원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혹시라도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출 원가는 방금 구한 요 숫자에 단가를 넣어주면 되겠죠? 1,500원 넣어주면요. 얘는 100만 원일 거고요. 얘는요. 계산을 안 해봤네요. 제가 이거는. 예, 계산을 해보면 두 개 더해보면 매출 원가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을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선입선출법일 때는요.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을 다 하나 중간에 계산을 하든지 결과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번의 답은요. 3번 기말 재고 금액은 3번이 되겠습니다.